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 농사 잘 했다는 걸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요. 자식이 얼마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얼마나 결혼을 잘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결국 이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줄 수 있는 진국으로 컸냐 그거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평생을 헌신해서 키워놨더니 공부는 잘하고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 모시고 살 수 있을까 궁리하는 자식들도 많고요. 자기가 나중에 나이 먹고 몸도 마음도 힘이 없어지면 결국 어렸을 때 조금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부모 얼굴 보겠다고 찾아오고 나 힘든 거 알아봐주는 자식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거요. 자식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건 결국 그런 거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고 기댈 곳이 되어주는 거요. 꼭 부모만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법은 없겠죠. 저도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딸을 둔 엄마의 입장에서 요즘같이 딸이 든든할 때가 없습니다. 맨날 어리게만 생각했던 우리 딸. 엄마란 사람이 제대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밖에 없었는데 제 마음 하나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는 시댁에서 제 배 아파 낳은 딸만이 유일하게 엄마 마음 이해하고 한편이 되어주는 것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어릴 땐 엄마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모자라서 딸이 다른 애들보다 너무 빨리 훌쩍 철이 들어버린 건 아닐까 미안하고 걱정스러울 때도 있었는데요. 이젠 자기가 엄마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딸 덕분에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40대 중반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요. 저도 특별히 잘날 것도 없고 남편도 특별히 잘날 것 없는 사람이었죠. 비슷한 처지였고요. 서로 모자라고 부족한 것도 없어서 결혼을 하겠다 다짐을 했었고요. 허나 남편과 제가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남편은 부족한 상황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전 조금 억척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호르몬이 하나 있으세요. 물론 저 역시 잘날 거 없는 집안이었지만 호르몬이 모시고 사는 거 조금은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었죠. 평범한 시어머니였다면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망한 것이 여태까지 두 사람이 힘들게 사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만 기억하고 몸에 힘 빡빡하게 주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친정에 이게 부족하니 저게 부족하니 하면서 결혼할 때부터 이것저것 요구해대는 시어머니 보면서 대체 뭐가 잘나서 저러시나 울컥했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죠.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피곤하지. 옛날에 아버지가 잘 나가실 땐 집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살림도 제대로 해본 적 없으시고 그때 기억이 너무 좋으니까 아직까지 그걸 못 잊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 이제 어머니도 이런 생활에 적응하셔야 할 텐데 괜히 미안하네. 호의 시어머니의 가난한 시댁, 그저 그런 월급 받아오는 남편, 뭐 하나 특출나게 잘날 것도 없는 결혼 왜 했냐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정말 착했으니까요. 소개로 만난 남편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없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순박했어요. 남편 말대로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원망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어쩔 수 없잖아 하고 허허 웃어 보였으니까요.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내 인생에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뭐니 해도 사람 좋은 게 제일이다 하며 결혼 밀어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일지도 모르지만요. 네가 무시하고 그럴 만한 집안 아니다. 옛날 같았으면 우리 아들 이렇게 부족한 집에 장가 보내지도 않았을 텐데. 아이고 억울해. 내가 진짜 속이 상하고 억울해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저희 부모님도 안 오시는데 혼주석에 혼자 앉아 여은신 눈물을 찍어내던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희 하객들이 얼마나 수군거리던지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였죠.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 인정은 제대로 해주실 줄 알았는데
사람은 왜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가 가진 신념을 바꾸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여전히 뭐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속상해 하시던지요. 너부 정말 미안한데 내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도 어머니한테 용돈을 꼬박 챙겨드렸거든. 어머니가 오늘 나한테 전화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네는 이제 둘이 벌지 않냐고. 둘이 벌어서 생활에 더 여유가 있으면 생활비도 더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하는 거 진짜 미안하긴 한데 우리 생활비 각칠하는 거에서 어머니 용돈 한 20만 원이라도 더 챙겨드리면 안 될까? 갑작스럽게 결혼하면서 뭐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고 당신 친정이야 두 분 다 연금도 꼬박 나오시고 그래도 노후대비는 잘 되어 있잖아. 용돈이라도 챙겨드려야 나중에 큰돈 달라 소리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응? 당신이 이해 좀 하고 도와주라. 어머님 시집 오시고 나서 일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드리던 돈 또 끊어버리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대신에 이것도 딱 아이 가지기 전까지만이야. 우리도 애 낳고 나면 들어갈 돈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언제까지 어머님 용돈을 챙겨드리겠어. 그때도 용돈 더 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뭐 다른 일이라도 더해서 챙겨드려. 그건 약속해. 그때 전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남편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기본급은 낮고 건당으로 계산해서 성과금을 받는 시기라 월급이 들쭉날쭉하고 수익도 고정적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랑 전 결혼을 하고 나서 월급에서 저축할 돈을 제외하고 각출해서 생활비를 쓰고 있었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먼저 어머님 용돈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기서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아들한테 받던 생활비 끊긴 어머님이 절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제 제가 경제권 꽉 틀어쥐고 내 용돈까지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솔직히 결혼할 때도 죄다 반반 돈 내가면서 했었고 남편한테나 시댁한테나 받은 거 하나 없어서 저희 친정도 안 챙겨드리는 생활비 시어머니께만 챙겨드린다는 거 제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도 있었지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러자고 했죠. 대신 딱 애기 생기기 전까지만요. 나름대로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잘 살아봐야겠다 목표 의식도 있었고 그래서 애를 빨리 가질 계획도 없어서 제 딴은 고심해서 내놓은 답이었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같은 부부긴 하지만요. 전 어렸을 때도 그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랬고 계속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좀 억척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고요. 어디 야채를 한 단을 사도 이마트 저마트 비교해가면서 100원이라도 저렴한 곳에 가야 직성이 풀리고 가까운 거린 그 버스비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그거 아까워서 꼭 걸어 다니고요. 모든 엄마들이 그러겠지만 저도 이 가난을 자식한테 절대로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집에서 빨래 해주고 밥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퍼진다고 해야 되나요? 매일같이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만 할 거냐. 적어도 매달 꼬박꼬박 똑같은 월급이 들어오든 해야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알겠다고 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그냥 알겠다 말만 하고요. 어머님한테 몰래 생활비 갖다 주다 저한테 걸려서 싸운 적도 있었고요. 제가 결혼한 지 5년 차가 됐을 때요. 저는 회사 생활하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아껴가면서 통장에 꽤나 많은 돈을 저축으로만 해서 모아놨거든요. 나름대로 비상금 같은 거였죠.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모아둔 이유도 별거 없었어요. 괜히 얘기 꺼냈다가 어머님 집이 뭐가 어쩌네. 혼자 사시는데 뭐 챙겨드려야 할 것 같네. 저 가지고 대리우도 시킬까 봐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고요. 이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오직 애 키우는 데 쓰려고 그렇게 차곡차곡 담아뒀어요. 그렇게 5년 차에 아이가 찾아오지 않아 시험관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무렵 때가 됐다는 듯이 저희 딸이 찾아와 주었던 겁니다. 예, 너 임신했다면서? 넌 왜 그런 소식을 일찌감치 말하지 않고서는 네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다며. 애 낳고 나선 내 생활비 탁 끊어버리자고. 나도 애 키워봐서 네 마음 왜 모르겠니?
그런데다 손 벌리고 싶은 마음 나도 없다. 아니요, 어머님, 뭐 생활비 끈적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고, 저도 아이 낳고 어느 정도 기를 때까진 회사 생활 못할 것 같고, 여러모로 들어갈 돈 많으니까 예전만큼 생활비는 많이 못 챙겨드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리 그런 얘기하며 상의 좀 해봤던 거예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운할 것도 없다. 나도 일한 만큼 돈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니니? 너 임신하고 배 무거워지면 살림은 어떻게 신경 쓸 거고,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겨준다니? 뻑하면 자다가 깨가지고 애한테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애 핑계 대면서 고생시킬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그냥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살림 봐주마. 넌 아주 복 받은 줄 알아. 시어머니가 나서서 이렇게 식모 역할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니? 며느리가 아주 상전이지 상전이야. 내가 일하는 만큼 월급 준다 생각하고 용돈 챙겨주면 너도 마음 덜 불편할 거 아니야. 안 그러니? 우리 아들한텐 내가 얘기할 테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어머님, 상의도 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어머님 들어오시고 나면 편하게 지내실 방도 없어요. 왜 방이 없어? 내가 거실에서 누워서 잘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말아라. 애가 졌단 소식에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시어머니가 꺼내신 말씀은 축하한다는 얘기가 아닌 그러면 앞으로 내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는 걱정이었죠. 거기서 끝났음 다행이게요. 지낼 방이 없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내가 거실에서 지내면 되지 않냐. 안 그래도 나이 먹고 나니까 자식 끌어안고 살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서도 합가를 해야 하네 말아야 하네 골치 아프게 했던 시어머니. 좁은 단독주택에 살아서 여기서 어떻게 세 식구가 같이 지낼 수 있냐 난색을 표했던 친정엄마 덕분에 겨우 분갈하고 있었는데 호시탐탐 집으로 들어오실 기회만 노리고 계셨던 겁니다. 남편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펄쩍 뛰며 당신 알고 있었냐 하니까 자기도 절대 모르는 일이래요. 임실한 몸으로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살란 얘기야? 난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당신은 어머님께 잘 둘러대든 어쨌든 같이 못 지낸다고 얘기해. 알겠어? 남편은 정말 안 되겠냐. 그렇게 불편한 거냐. 제 눈치 살살 봐가면서 물어보고 전 딱 잘라 안 된다고 울음장을 놨었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했는진 모르겠지만 남편이랑 둘이 저녁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주먹으로 저희 집 문 쿵쿵 두들기면서 찾아오셨어요. 갑작스럽게 오신 것도 놀랐는데 오시자마자 거실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가슴을 치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아이고 이래서 아들 결혼 잘 시켜야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니만 어쩌다가 우리 집에 저런 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랑 엄마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들어. 내가 억울해서 정말 못 살겠다. 자식 어떻게 뒷바라지하면서 키웠는데 이렇게 지 엄마를 찬밥 신세를 만들 수가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모습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겠니? 너 이런 불효하고도 나중에 하늘 날아가서 아버지 얼굴 똑바로 볼 수 있겠어? 툭 하면 우시는 게 버릇이었던 시어머니는 거실에 주저앉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억울해 죽겠다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시는데 제가 거기서 어머님 죄송해요. 그러면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냉큼 일해야겠어요. 진작에 시어머니 뻔한 수작이야 다 알고 있었고 이대로 밀렸다간 진짜 꼼짝없이 시어머니 눈치 보랴 애 보랴 하게 생겼으니까 으름장을 놨죠. 안 그래도 저희 세 식구 살기에도 빠듯한데 어머님이 아무리 서운해도 어머님 못 모신다고요. 그동안 이 사람이랑 약속했던 것도 있었고 어머님이 이렇게 갑자기 보따리 내놓아라 하시는 것도 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선택해. 어머님 정 모시고 살아야겠다 싶으면 이혼 도장 찍어줘. 난 애 데리고 나가서 살 테니까. 저도 나름대로 초강수를 던졌던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5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짝짝꿍이 당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한 번만 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찾아오셔서 힘들게 하는 일 있으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다 하고요.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남편도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쩔쩔매고 우는 척하던 시어머니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입 꼭 다물고 너는 무슨 이런 일로 이혼 얘기를 꺼내냐고 괜히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혼남 만들기는 죽기보다 싫으셨는지 슬그머니 일어나셔서 저한테 그렇게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면서 말도 안 되는 협박조 얘기를 하시고는 쌩하니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나쁜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도 어디 그렇게 마음 편하기만 한 일이겠어요. 그래도 집안에 악역 한 명 있어야 숨통 트이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금이 겨우 넘기고 딸애를 낳게 됐습니다. 그때 합가 안 한다고 이혼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으름장을 놓은 것이 시어머니 입장에선 굉장히 괘씸했던 모양인지 애 낳고 나서 제 돈으로 산후조리원 들어가 있는데도 얼마나 비아냥거리셨는지요. 친정엄마 옆에 뻔히 있는데도 산후조리원에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하신다는 소리가 그래요. 사돈 우리 며느린 이런 데 들어와서 호사 누릴 돈은 있으면서 시어머니 모시는데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아까운가 봅니다 하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그 얘기 듣고 노발대발 하셨다니까요. 산후조리원 들어오는데 김서방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얘가 벌어놓은 돈으로 산후조리 비용도 다 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셔서 이제 막 몸 풀고 있는 애를 찾아와가지고 눈치를 주시냐고요. 남편이 시어머니 겨우 뜯어 말려가지고 나갈 정도였습니다. 사위가 아무리 예쁜 짓 많이 하고 마음에 들면 뭐해? 시어머니가 저래서 네가 어디 애 낳고 나서도 집에서 기나 펴고 살 수 있겠어? 잘 나갔던 게 언제던 얘긴데 사돈은 어쩜 저렇게 아직도 갑질하는 부잣집 사모님처럼 굴어? 너 저런다고 절대 마음 약해져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내가 딱 보니까 사람이 아주 지독하게 못됐어. 자기 손주 품고 있는 며느리 챙겨줄 생각은 못할 망정. 내가 뻔히 여기 있는데도 저렇게 말하는 거 봐. 평소엔 얼마나 더 하겠냐고. 아유 정말 속상해 죽겠는. 속상해 죽겠어. 친정엄마 별 낯도 없죠.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가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려야 하는데 결혼할 때 뭘 많이 못해줘서 시댁에서 저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냐 괜히 미안해하기도 하셨고요. 그래도 엄마 말씀대로 남편은 정말 괜찮은 인간이었으니까 저 사람 한번 믿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애 낳고 나서 제가 그런 결정도 했었던 거고요. 저도 참 웃기죠. 애 안고 뛰쳐나갈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매일같이 돈돈거리면서 눈치 주는 시어머니 눈칫밥 안 먹으려면 그냥 남편이 돈을 잘 버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애 아빠도 됐는데 언제까지 사장한테 치이고 손님한테 치이고 저렇게 어깨도 못 펴고 사나 하고요. 매달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회사 다니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친정 부모님께 얘기 털어놓고 남편 다닐 회사 자리 좀 알아봐 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모 자동차 회사의 협력사에서 정비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 직원을 뽑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당시에 회사 채용 담당하시던 분이 부모님과 가깝진 않았지만 연이 닿긴 해서 우리 사위 잘 좀 봐달라 그렇게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런 직장들은 워낙 연줄이 끈끈하고 한번 입사하면 큰 사고 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회사 다니는 것도 문제가 없고 승진도 보장되어 있으니까 돈을 조금 찔러주면 청탁을 부탁하는 일도 잦았거든요. 저도 남편 제대로 된 직장 한번 잡아주겠다고 그동안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둔 돈을 빼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그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됐고요. 나 당분간 회사 못 다니는 거 당신도 알고 있을 거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당신이 벌어다주는 생활비로 어머님 용돈 드리고 애 키우는 거 택도 없이 부족해. 그래서 이 돈 주는 거야. 이 돈으로 그 부족한 돈 메꿔도 될 일인데 그러지 말고 당신도 조금 더 큰 물에서 놀아봐라 하고 난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한 것 같아. 회사 들어가서 노력하는 건 당신 몫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여보,
우리 이제 학부모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 회사에 합격한 과정을 듣고 난 남편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도 번듯한 직장이 생겼다고 얼마나 기뻐하던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믿어줘서 고맙다고. 이제 본인도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뭐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요. 남편 회사 첫 출근하는 날 해준 거 하나 없는 시어머니 쪼르르 달려오셔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할 줄 진작에 알고 있었다. 자기 닮아서 머리가 똘똘해가지고 회사건 어디건 들어가기만 하면 사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또 한바탕 생색을 내셨지만 그런 어머님의 생색까지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저 역시 남편의 성공이 마냥 기뻤습니다. 내 딸아이의 아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자. 이 남자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생각했던 시기였으니까요.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와? 생산 직군이라서 그런가 회식이 좀 잦은 것 같네. 나도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당신이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지수 좀 봐주면 좋겠다 싶은데. 당신이 그때 얘기했잖아. 사회생활이 어디 쉽기만 하겠냐고. 나도 좋아서 가는 회식이겠어. 또 이런데 잘 쫓아다니면서 높으신 분들한테 얼굴도 내비치고 해놔야 나도 뭐 위로 올라갈 줄이라도 한번 잡아보는 거지. 조금만 피곤해도 당신이 이해 좀 해주라.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어머니한테 연락해 놓을 테니까 어머니한테 애 좀 맡기고 쉬던지. 회사에 들어간 남편은 꽤나 바빠졌어요. 저도 회사 생활 해봤던 사람이니까 그런 거 이해 못하고 싫은 티 내고 그러진 않았죠. 오히려 남편한테 그런 소리 하는 것 자체를 미안해 했었다니까요. 난 지금 애 본다고 회사도 못 나가고 있고 돈 벌어오는 건 남편 혼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냐 싶고 최대한 힘든 티 덜 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죠. 애 돌보면서 시어머니께 좀 봐주실 수 있냐 부탁드렸던 것도 손에 꼽아요. 한번 애 봐주실 때마다 애가 이래서 힘들었네 저래서 힘들었네 얘기하는 것도 듣고 싶지 않고 은근히 애 맡겨놓고 찾아올 때 뭔가 바라시는 눈치에 용돈 챙겨가는 것도 힘들고 차라리 좀 죄송스럽긴 하더라도 친정에다 부탁하는 게 100배 아니 1000배는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전 정말 결혼 준비했을 때부터 애를 키울 때까지 신에게서 손 한 번 벌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희 집이나 저한테 이것저것 도움을 받았던 건 남편과 시어머니였죠. 저도 사람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서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난 이렇게 다 퍼주고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만 퍼주고 희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애는 나 혼자 낳았나 싶고요. 아무리 남초 회사고 생산직군이라서 회식이 잦다곤 하지만 저렇게 자기 애 돌볼 시간도 없이 몰려다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기껏 힘들게 애 재워놓고 나면 새벽 3시, 4시 다 돼서 시끄럽게 비밀번호 틀려가면서 들어오는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고운 눈으로 보이지만 않더라고요. 여러모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애 초등학교 올라갈 때쯤이면 복직을 해서 다시 커리어 우먼처럼 멋지게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인생은 생각보다 제 뜻대로만 풀리진 않더라고요. 조금씩 제 인생이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말뿐이던 사과조차 하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고생해서 나가서 혼자 돈을 벌어오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게 아니냐는 태도로 돌아서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집에서 돈을 축내는 밥벌레가 된 것 마냥 말이에요. 당신처럼 편하게 사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렇게 매일 투정이야? 내가 돈 벌어다 줘. 집에서 하는 거라고 애 하나 보는 것밖에 없으면서.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투덜투덜. 당신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봐야 알지, 남편이 얼마나 밖에서 개고생을 하는지, 그렇게 고생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지금 이게 할 소리가 맞는지, 일도 하도 오래 안 해서 다 까먹었지? 당신 지금 그 회사에서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 순전히 당신 혼자 잘 나가가지고 그런 거야? 그 회사 누구 덕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손 붙잡고 고맙다고 인사할 땐 언제고. 이래서 사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하더니 내가 당신 회사 들어갈 때 줬던 돈 돌려줘.
그 돈을 돌려받고 나면 이혼할 결심이라도 설 줄 알았는데 막상 남편이 생색 내는 거 꼴 보기 싫다고 돌려준 돈 받고 나서 보니까 이 돈 가지고 내가 나가서 애나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혼하고 돌아온 나이 먹은 딸과 손주 본다고 고생할 친정 부모님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게 무슨 불효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혼은 경제적인 여유가 갖춰져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을 저 뼈저리게 공감했잖아요. 그래 지금 순간 울컥하는 것 때문에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딸까지 고생시킬 순 없지. 몇 번이나 이혼 생각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걸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말았어요. 그 여자, 저도 얼굴을 아는 여자예요. 남편의 상간녀 말입니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간 남편은 윗사람 잘 모시고 아랫사람 잘 챙겨야 자기가 승진의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거라면서 뻑하면 집으로 회사 사람들을 불러 술을 마셨거든요. 술상 봐주고 뒤처리하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죠. 남편 성공하는 데는 아내 내조가 8월이라나요? 집에서 하는 거 없으니 이런 거라도 도와야 한다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저도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고요. 어머, 사모님이시죠? 부장님께 말씀 들었던 것보다 어쩜 더 미인이세요.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다정하다고 얼마나 소문이 났는데요. 거기다가 사모님도 알고 계시죠? 지금 내부적으로 부장님 사장 승진 거의 확정된 거요. 얼굴 잘생겼지, 성격 좋으시지, 일도 잘하시지. 저렇게 완벽하신 분이 결혼하신 분은 누구일까 다들 궁금해했어요. 언제 봤다고 저를 처음 보자마자 살갑게 손을 잡고 팔짱을 끼면서 남편 칭찬을 늘어놓는 여자. 그런 이빨린 소리를 들어본 지도 하도 오래돼서 그런지 그땐 이상한 낌새 없이 마냥 착하고 밝은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직원들한테 앉으라고 얼른 음식 내오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 여직원 잘 좀 챙겨달라고요. 방금 들었지? 내부적으로 나 사장 승진 거의 확정된 상황이라고. 저 여직원이 아주 핵심 멤버야. 아버지가 이 회사 이사진 중에 한 명이라서 저기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회사를 좌지우지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승진하고 싶으면 그 이사님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꼬장꼬장한 노인나 어떻게 공략할까 나도 심란했거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뭐 해달라는 거 있으면 얼른 가서 해주고 같은 여자끼리 신경도 많이 써. 얼굴이 예쁘고 집안도 빵빵하구나. 목 늘어난 옷 입고 애 밥 먹이랴. 남편 회사 직원들 술상 챙기랴. 정신없이 움직인 저 아닌 비교가 되는 것 같은 모습에 속으로 좀 부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확실히 든든한 권력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 많은 남자 직원들 안에서 주눅 드는 기색도 없이 열심히 술잔을 부딪히는 여유가 있구나 했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셔서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난 모르겠어. 차 시간 봐서 저녁에 출발하든지 하려고. 혹시라도 일찍 나가게 되면 밥 차려놓고 갈 테니까. 장모님이? 내가 애도 아니고 뭐 밥 못 챙겨 먹을까 봐 걱정이야. 가서 언제 오는데? 모르겠어. 그래도 병원 모시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한 일주일은 있어야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건 내려가 봐야 알 것 같아. 괜찮다 싶으면 오늘 하루만 자고 올라오려고. 당신 친정에서 시간 보낸 지도 오래됐는데 이참에 집안일 휴가 낸다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좀 길게 있다 와. 내가 방금 당신 생활비 통장으로 50만 원 더 붙였거든. 그래도 친정 내려가는데 빈손으로 내려갈 수 없잖아. 사골이든 뭐든 괜찮은 걸로 사가지고 내려가라고. 난 회사 일이 지금 워낙 바빠서 못 내려간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얘기도 좀 전해주고 조심히 다녀와. 아무리 개차방 같은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이럴 때 되니 또 신경 써주는구나 싶어 내심 고마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전 딸을 데리고 친정에 내려가게 됐고 친정엄마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못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3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가버렸죠. 아무리 그래도 마누라가 그렇게 오래 집 비워서 좋을 거 하나 없어. 엄만 여기 아빠도 있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올라가서 정서방이나 챙겨.
사위가 일주일은 푹 쉬다 와도 된다고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친정 부모님은 마누라 오래 집 비워두면 꼭 사고가 난다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 제 등을 떠미셨죠. 조금 일찍 올라오게 됐다고 연락을 할까 하다가 언제부터 남편이랑 그렇게 살갑게 연락을 했었다고 들어오면 얘기를 하자 하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했죠. 남편 덕분에 친정도 잘 다녀왔고 걱정했던 엄마의 상태도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될 정도라고 해서 한시름 놓고 있었고요. 생각보다 일들이 잘 풀려서 정말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다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를 때부터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남편이 집에 있을 리가 없는데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가 해서 전 마음이 더 급해졌고요. 문을 세게 잡아당기니까 이중으로 잠궈놓은 장치 때문에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경찰서에 연락을 해야 하나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한 1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후다닥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연락도 안 하고 왔냐고 타박을 하면서 말이죠. 내가 내 집 오는데 뭐로 연락을 하고 와. 엄마가 이제 슬슬 괜찮아지시나 봐. 나보고 빨리 올라가라고 하더라고. 오늘 출근 안 했어?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말도 없이 뭘 갑자기 연차를 썼어. 뭐 급한 일이라도.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당신은 왜 말도 없이 휴가를 낸 거냐? 문은 왜 잠가놓고 있었냐? 추궁을 하려고 하는데 부엌 쪽에서 웬 여자가 쭈뼛쭈뼛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얼굴을 봤다 했더니 지난번에 남편이 잘 보여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던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은 부엌 구석에 서서 잔뜩 당황한 얼굴로 지난번에 부장님 집에 있으면서 목걸이를 떨어뜨린 것 같은데 차라리 직접 와서 찾아보는 게 더 빨리 찾겠다 싶어서 왔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횡설수설 늘어놨고요. 딸애가 보고 있는데 정말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내 남편이 말로만 듣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하고요. 피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는데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뭐하고 서 있어? 얼른 안 나가보고. 여보, 일단 앉아봐. 앉아서 내 얘기 좀 들어봐. 남편은 황급히 여직원, 아니 상간녀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제 손목을 붙들고 거실에 앉았어요. 그 뒤로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이 이어졌죠. 여직원이 먼저 찝쩍거리긴 했지만 자기가 딱 성 긋고 모른 척 했다. 그리고 오늘 집에 온 건 정말로 놓고 간 물건 찾기 위해서 왔던 거다. 애초에 그런 말을 하는 걸 믿지도 않았지만 기가 막혀서 그래 너 어디까지 하나 드러나 보자 하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딱 남편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발이 울퉁불퉁 안 예뻐서 평소 집에서도 잘 때를 제외하곤 늘 양말을 신고 있던 남편이었는데 양말을 벗고 있더라고요. 양말을 벗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때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구나. 딸애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로 미친 사람처럼 남편의 멱살 잡고 흔들고 소리 지르고 아비규환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애 아빠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제정신이냐고요. 처음엔 죽어도 그런 게 아니라고 부정했던 남편도 결국 진실을 실토하더라고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어 보여서 얼마나 당황했는데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사람이 나한테는 금도화줄이라고. 그래서 네가 뭐 어떡할 건데? 이제 어서 이혼이라도 할 거야? 네가 뭐가 있어서? 그냥 이번 한 번만 아무 일도 없었다 생각하고 눈 딱 감고 넘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조용할 거 왜 자꾸 이렇게 일을 키우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 다 이러고 살아. 내 나이 먹고 다른 여자한테 눈 한 번도 안 돌린 사람 찾기 더 어려울 정도라고. 그래도 난 정신 차려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잖아. 그런 남편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아주 정떼라고 구슬하는 거야? 야, 니 파렴치 않아. 고마워. 내가 얘 혼자 이렇게 키울 동안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랑 놀아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세 식구 사는 집에 상간녀까지 끌어들여 놨으면 미안해 할 줄 알아야지.
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걸 고마워라 해야 한다고? 아주 밖에 나가서 비정상적인 짓만 골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내가 지금 참고 넘어가는 것 같지? 그거 절대 아니야. 그냥 네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왔을 때 그때 내가 너 꼭 멱살 잡고 거기서 끌어내려 줄 테니까 어디 한번 실컷 행복해 봐라. 욕도 하고 때려도 보고 화도 내보고 별의별 수를 다 써봤죠. 그렇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은 이미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질릴 만큼 그 여자를 만나왔을 거고 이제 와서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온다고 한들 껍데기뿐인 남편 끌어안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이거 정말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 모르실 거예요. 평범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누가 이해를 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애 데리고 이혼하고 나가서 살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누군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을 돈 가져다주는 ATM 기계 정도라고 생각하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렇게 살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비겁한 제 결심은 얼마 못 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날도 울컥울컥 올라오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와 혼자 조용히 속을 삭히고 있는데 누가 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더라고요. 다름 아닌 제 딸이었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미안하고 뭐라고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딸 붙들고 막 울었어요. 딸 얼굴 보자마자 죄책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남편의 외도를 눈 감아주고 있을 때 이 애는 중간에서 얼마나 상처받고 있을지, 이렇게 비겁하고 힘없는 엄마를 대체 뭐라고 생각할지, 엄마가 미안하다고, 엄마가 전부 다 미안하다고 딸아이와 둘이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펑펑 울고 나니까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 더 기대할 것도 없으니까 제발 이혼하라고요. 엄마한테 말은 못해서 그렇지. 아빠 저렇고 싸돌아다닌 거 하루 이틀 아니야. 나 엄청 어렸을 때도 엄마 없을 때 집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나한텐 돈 주면서 어디 나가서 놀고 오라고 한 거 나 엄마한테 말도 못했어. 엄마, 아빠랑 왜 이혼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믿지 마. 아빠 절대로 안 바뀔 사람이야. 얼마 전에 아빠랑 할머니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나. 난 그냥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상처받는 거 보기 싫다고. 오죽하면 그 어린애가 저한테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대체 무슨 소리를 들은 거냐 다그쳐 물었더니 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정으로 승진하는 시점에 절 집에서 내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상간녀 덕에 팔자에도 없는 사장 자리까지 앉게 되고 눈에 뵈는 거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동안 제가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남편의 취임식 자리에서 상간녀를 앉힐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름 아닌 제 딸애한테 듣게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계속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못 본 척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동안 엄마 완전히 바보 취급했던 사람들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이혼하는 게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 아니, 난 그렇게 못해.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복수할 거야. 엄마 그동안 억울했던 거 내가 풀어줄 거라고. 이 어린애가 뭘 안다고 저 대신 복수를 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고 기가 막히기만 했어요. 그런데 딸의 말 틀린 거 하나 없었죠. 이대로 가다간 그간의 희생이고 뭐고 관계없이 남편이며 재산이며 내가 그동안 시집와서 지켜왔던 수많은 것들을 남편과 상간녀의 손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게 생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딸애와 전 남편의 취임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계획을 아무도 몰래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장 취임식이 가까워져 오면서 시댁 식구들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 찾아오신 시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이혼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냐 하면서 절 조롱하셨고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노려봤죠.
다음 주에 애 취임식인 건 알고 있지? 넌 그 자리 오지 말아라. 어차피 칼라살 마당에 왜 이렇게 찰나가는 애 발목을 못 잡아서 안달이야. 너 지금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혼도 안 해준다 뭐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이 약에 맞춰서 살면 너 나중에 그거 다 돌려받는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누구랑 이혼을 하고 이 사람 취임식에 누굴 앉혀요? 이 사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다 누구 덕인데요. 제가 뭐라고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 공이에요? 그거 다 제 공이에요. 내 아들이 잘나서지 누구 덕이긴 누구 덕이야. 너 같은 청껏이 올 자리가 아니다. 남편한테 소방 맞은 여자라고 동네방네 광고하고 싶으면 꾸역꾸역 기어와 보든가 어디. 너는 꼭 그래? 사람이 수치라는 걸 알아야지. 아이고. 진정으로 수치를 모르는 건 대체 누구냔 소리가 목구멍까지 왈칵 올라오더군요. 딸과 한 약속이 있어서 어디 한번 저 없이 상간녀 그 자리에 앉히고 얼마나 행복하게 취임식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악독하게 군다고 인상을 찌푸리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속으로 이를 부득부득 갈았죠. 저 사람들이 나락에 떨어질 때 과연 어떤 표정을 하는지 지켜보자는 심정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취임식 당일이 됐고 전 미리 예약해둔 메이크업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어느 행사에 가시냐고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 물어보는 직원들한테 오늘 남편 상간녀 오는 행사 자리에 간다 이 얘기를 하니 가게 직원들부터 대표까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화장을 해주더라고요. 남편의 바람 소식에 내일 마냥 열을 내주시는 것은 만국 공통인가 봐요. 화장을 예쁘게 마치고 드레스까지 차려입은 제 모습을 거울로 보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래, 나 생각보다 차려입으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사람한테 쩔쩔매면서 그 고생을 사서 자처해서 살았을까.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딸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생각만 하라고 기특한 소리를 해주는 걸 들으며 맞잡은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취임식장으로 향했죠. 아니 형수님인 줄 알았는데 오해했습니다. 죄송해요. 오해는 무슨 소식이 많이 듣나 보네. 우리 아들 곧 이혼하고 이쪽이랑 새 결혼하기로 했어요. 우리 며느리들 애 아버지가 이 회사 이사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지금이야 사장이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혹시 또 모르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주 가늠이 안 된다니까. 취임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목소리로 자기 아들 자랑을 하고 있는 소리가 아주 귀에 쏙쏙 박히더라고요. 제가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취임식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어요. 물론 상간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붙잡고 사람들한테 나불거리면서 자랑을 하던 시어머니도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면서 한달음에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제 팔을 꾹 붙잡고 네가 여긴 왜 왔냐고 빨리 나가자고 하면서 절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시기에 제가 그 팔을 딱 뿌리치고 한마디 했습니다. 왜요? 제가 뭐 못 올 곳이라도 왔어요? 남편 취임식에 와이프가 오지. 그럼 누가 오겠어요? 와이프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아직 이혼도 안 한 사이인데 와이프 행세하고 오면 그게 상간녀밖에 더 되겠어요? 어머, 저번에 한번 뵀었죠? 오랜만에 보네요. 남편이 아끼는 직원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끼는 직원이라서 그런가 되게 힘 많이 주고 왔네요. 누가 보면 그쪽의 와이프라고 착각이라도 하겠어요. 미쳤어요. 누가 누구 보고 상간녀라고 그러는 거야. 어차피 곧 이혼할 주제에. 상간녀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찔려 울컥한 상간녀 덕분에 행사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제 남편과 함께 행사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행사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더 기가 막힌 광경이었죠. 누가 이딴 짓을... 야, 너 진짜 미쳤어. 내가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
행사장 밖엔 대문짝만한 현수막에 상간녀 땡땡땡이 만들어준 사장 땡땡땡의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써 있었거든요. 그 현수막이요. 정말 저도 모르는 거였어요. 시끄러운 행사장 밖으로 나와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 저도 놀랐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틈 사이에서 상간녀는 제 멱살을 붙잡고 명예훼손으로 당장 신고할 거라느니 저 현수막 당장 떼라느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때 상간녀의 손을 붙잡은 건 다름 아닌 제 딸이었습니다. 아줌마, 왜 우리 엄마한테 지랄이야? 임자 있는 남자 건드릴 때 이 정도 창피당할 거 예상도 못했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아니라 내가 붙인 건데 어쩔 건데요? 경찰에 한번 신고해봐요. 어차피 나 법적으로 처벌도 못할 나이라 그냥 아줌마 혼자 쪽팔리고 마는 거야. 우리 엄마 건드리는 사람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아줌마는 앞으로 평생 불륜녀 꼬리표나 달고 거지 같은 우리 아빠 끌어안고 살 생각이나 하세요. 네, 그 현수막 다름 아닌 저희 딸애가 붙여놓은 거였습니다. 언제 저런 걸 다 준비했나 싶었는데 취임식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혼자서 준비해온 거란 얘기를 듣고 진짜 기가 막히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딸의 말대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나이라서 신고해도 별 소득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상간년, 감히 제 딸아이를 건들려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빠르게 그 앞을 막아서고 상간녀의 뺨을 시원하게 올려붙였죠. 어디 감히 내 딸한테 그 더러운 손을 함부로 올려? 야, 중학생도 아는 뻔한 사실을 어떻게 어른이 돼서 모를 수가 있어. 내 딸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뭐가 있니? 남의 남자랑 붙어먹을 생각을 했으면 이 정도 창피 당하는 것도 네가 각오했어야 하는 일 아니야? 미안한데 이혼? 그건 내가 할 거야 이제. 이런 더러운 집구석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딸 한시라도 더 키우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딸 꼭 끌어안고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 속 시원하게 털어놨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확인한 시무가 남편 등을 바위고 올라가서 부랴부랴 현수막을 걷어내고 생쇼를 했지만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안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남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날을 완벽하게 망치고 속 시원한 복수를 할 수 있었답니다. 딸 덕분에요. 전 지금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당연히 기책 사유는 남편 앞에 있었으니 양육권도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놈의 이혼이 뭔지, 대체 뭐가 겁이 나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건지 다시 돌아간다면 딸아이가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을 수 있도록 빠른 선택을 할 걸 후회만 가득합니다.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 계속 안고 살아가서 뭐 하겠어요. 후회스러웠던 날들만큼 이젠 딸아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엄마랑 다르게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찾을 때까지 딸과 제가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살아가 볼 예정입니다. 이혼 소송 결과와 함께 딸애와 잘 지내고 있는 기쁜 소식 또 가지고 올게요. 그때까지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사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대 아줌마입니다. 저에겐 제가 직접 낳은 아들이 하나 있고 제가 5살부터 키운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진짜 아들은 아니고 호칭으로 부르자면 제 시동생이에요. 제가 23세에 남편과 결혼했는데 당시에 남편에겐 이제 5살 된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가 20 넘은 아가씨였으니 제가 뭘 알겠어요. 육아니 결혼이니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닥치는 대로 한 거죠. 제가 서산 토박이에요. 저는 결혼만은 이 시골 촌구석이 아니라 멀리 다른 도시로 가고 싶었죠. 그런데 부모님이 멋대로 동네에 아는 분께 부탁해 중매를 서게 하는 바람에 무작정 남편을 만나 몇 번 데이트도 못 해보고 곧바로 식을 올렸습니다. 그랬으니 남편네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 턱이 없었죠. 그나마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어린 남동생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직접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시동생이 그 정도로 어릴 줄은 몰랐거든요. 전 결혼과 동시에 어린 시동생을 제가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시부모님 연세가 지금의 제 나이 정도 됐거든요. 시어머니가 40대 후반에 막둥이 도련님을 낳았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쌀농사를 지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시동생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전 결혼하고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시동생 씻기고 먹이는 것뿐이 아니라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심지어 대학까지 제가 보냈습니다. 윤상이가 요새 부쩍 커서 바지도 안 입고 여기저기 날뛰는 통에 당신이 고생이 많네. 내가 부탁 가서 어머님 아버님 도와드리고 점심때쯤 올게. 남편은 일하러 나갈 때마다 제 눈치를 봤죠. 시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항상 저에게 떠맡기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요. 사실 시동생이 어릴 땐 천지분간 못하는 꼴통 중 꼴통이었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렇게 바지고 팬티고 안 입고 돌아다녀서 여기저기 다치는 건 일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세가 있으신 시부모님은 도저히 시동생을 감당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혹여나 애 안 보고 밭에 일하러 나간다고 할까 새벽이면 시부모님은 후다닥 밭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며느리인 제 아침밥까지 차려놓으시고요. 애도 젊을 때나 낳아서 키워야 서로 좋은 거지. 아이고 이건 정말 다 늙어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러게 우리 며느리 없었으면 저 망아지 같은 놈 오질 뻔했어. 우리 며느리가 있어서 아주 든든하다니까. 시부모님은 집에서 애 보느니 차라리 하루 더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전 농사일이 더 끔찍하기 싫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평생 밭에서 일하는 모습만 보고 자라 그런지 농사라면 아주 지긋지긋했거든요. 매일 땡볕에 나가 하루 종일 허리 숙이고 움직이는데도 돈은 얼마 벌지도 못할 뿐더러 돈을 벌어도 저한테 떨어지는 거라곤 하나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집안에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집에 있으면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죠. 제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도 공부를 무슨 공부냐고 하지도 못하게 했고요. 사실 제가 공부 욕심이 좀 있었어요. 제가 여고를 다녔는데 공부를 제법 해서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겠다고 했었거든요. 아이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여자가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는 일이 흔해졌다고 해도 우리 집에서는 당치도 않은 소리다. 취직하기 싫으면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농사나 지어. 괜한 헛바람 들지 말고. 아버지는 제가 대학 얘기를 꺼내자마자 노발대발 하셨어요. 이 시골 총구석에서 농사 지어서도 5 식구 간신히 사는데 대학을 어떻게 가냐고요. 고등학교라도 졸업한 걸 감사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옮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이 내 성적이면 무조건 갈 수 있다잖아요. 서울로 올라가기만 해주면 등록금이든 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보태만 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았네. 네가 무슨 재주로 서울에 올라가. 집도 구하고 등록금도 구한다니. 농사일 하기 싫으면 아버지가 좋은 남편감 찾아줄 테니까 그때까지 얌전히 집에나 붙어 있어. 제 말은 정말이지 씨알도 먹히질 않았습니다. 공부를 해봐야 대학에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 모든 일에 의욕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때부턴 공부도 아예 하지 않았고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도 워낙 농사일을 싫어해서 항상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농땡이를 좀 부렸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곤 내내 꼼짝도 안 했죠. 결국은 아버지가 급하게 여기저기 선자리를 알아와서 저희 시집 보내기로 한 겁니다. 저거 개집애가 몸이 저렇게 쿵뜨고 게을러서 시집가면 남편 밥이나 제대로 차려줄지 모르겠네. 너 시집 갔다가 소박 맞아도 안 받아줄 거니까 너 알아서 살아. 소박을 맞든 말든 내가 알아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버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으로 돌아올 일 없으니까. 으이구 저거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 내가 니년한테 얼마나 질렸으면 노처녀 큰딸 놔두고 왜 너부터 시집을 보내려고 이렇게 상하겠냐. 니년 집에서 내보내면 내가 아주 속이나 후련할 것 같다. 제가 딸 셋 중에 둘째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보겠다고 셋까지 낳았는데 셋째까지 딸이 나오니 어머니가 더는 못 낳겠다고 포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당사자가 못 낳겠다고 하니 아버지도 더는 어쩌시지를 못했지만 아들을 굉장히 원하셨어요. 이왕 아들을 못 낳으면 못 낳는 거지. 아버진 그걸 가지고 평생 어머니로 구박하고 딸 셋에게도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셨습니다. 사실 어릴 땐 저도 절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시집 가지고 싶진 않았어요. 평생 아버지 옆에 붙어서 귀찮게 해야지 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 제가 아버지한테 질려서 시집을 와버렸습니다. 던 아버지 잔소리가 너무 지겨워서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집에나 시집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농사 짓는 집이 싫었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친정에서 20분 거리에 또 농사 짓는 집에 와버리고 말았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부모님은 제게 농사일을 도우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제가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뒤늦게 막둥이를 낳은 걸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쑥덕거린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동생을 데리고 동네도 잘 안 다니셨어요. 평생 농사를 지신 시어머니는 얼굴도 까맣게 타고 주름도 많으신 데다 머리도 일찌감치 하얗게 새서 시동생을 데리고 다니면 할머니라고 물어보는 사람을 허다했거든요. 시동생도 저를 더 좋아했고요. 시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 저와 붙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시동생도 저를 더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살이가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죠. 시동생이 7살쯤 됐을 때 저에게도 아이가 생겼어요. 제가 입덧을 유난하게 했습니다. 거의 막달까지도 속이 안 좋아서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할 정도였죠. 남들은 막달이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배가 나와서 더 먹지를 못한다는데 전 살이 너무 안 쪄서 병원에서 막달엔 고기 좀 많이 먹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시댁에서 산다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너무 못 살게 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 산모가 막달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이 안 찔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 사양반이 큰일 날 소리 하네. 아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복덩인데 내가 구박한다고 그래요. 아이 괜한 소리 말고 아들인지 딸인지나 좀 알아봐줘요.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예 틀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입덧이 심해서 살이 찌지 않는 것도 있지만 시집살이 때문에 살이 찔 틈이 없었어요. 제겐 이미 제 아들이 하나 더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시동생은 정말 제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턴 마치 뱃속에 동생을 질투하는 것처럼 샘을 부렸습니다. 어릴 때보다 더 울면서 떼쓰고 제 곁에서 떨어지려고 하질 않았죠. 심지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항상 저와 남편 방에서 같이 잤으니 말 다 했죠. 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선 정말 힘들었어요. 동네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 딱 하나 있어서 시동생을 거기로 보냈는데 제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턴 시동생이 선교원에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가, 안 가. 나도 아기랑 형수랑 집에 있을 거야. 왜 나만 성경 가고 아기만 집에 있는데? 나도 아기니까 집에 있을 거야. 시동생은 꼬박꼬박 저를 형수라고 부르면서도 엄마에게 떼쓰듯 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상한 게 시동생에게 모질게 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집 왔을 때부터 먹이고 입히며 업어준 정 때문인지 정말 시동생이 제 아들처럼 안쓰럽고 가엾게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너 자꾸 이렇게 형이랑 형수 말 안 듣고 뗐으면 형이랑 형수랑 아기만 따로 나가서 살 거야. 너 그래도 되겠어? 남편의 모진 소리에 시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형수랑 아가가 나가버리면 자기는 어떡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더 울었죠. 당신은 어린 동생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 귀여운 도련님 이리 와요. 오늘은 아가랑 형수랑 셋이 같이 자요. 나이는 어쩔 수 없었어요. 시동생은 같이 자자는 제 말 한마디에 눈물을 뚝 그치고 제품에 쏙 안겨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생긴 것만으로도 힘든데 시동생에게까지 아내를 뺏긴 것 같아 힘들다고 투덜거렸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시동생에게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가 조금 힘들더라도 아들과 시동생 둘 다 잘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괜한 욕심 부리다가 제가 먼저 지쳐 쓰러지겠다고 걱정했지만 전 자신 있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이 두 분 다 계셨어도 어린 시동생을 살뜰히 챙기지 못하셨죠. 늦은 출산이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갔는지 시어머니는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관절이랑 뼈가 좋지 않아 매일 병원에 살다시피 하셨고요. 시동생의 입학식, 졸업식 다 저와 남편이 갔어요. 국민학교 땐 시동생이 나이 든 부모님을 창피해 할까봐 시부모님이 저희를 보내셨고요. 중고등학교 땐 시부모님 환갑을 넘으시면서 두 분 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 다 일찍부터 병원 신세를 지셨거든요. 저희 부부는 그맘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시부모님이 편찮으시다 보니 매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일도 해야 했고 아들과 시동생도 돌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국은 두 분 다 버티지 못하고 시동생이 대학에 가는 모습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시부모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오로지 시동생 걱정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애미 너한테 내 아들 둘이나 맡기고 가니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우리 막둥이만 생각하면 눈도 편히 못 감을 것 같아. 전 연신 괜찮다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지만 어머님 끝내 늦둥이 아들 걱정만 하시다가 눈물로 지새우시며 돌아가셨죠. 참 이게 이상해요. 저에게 제 아들이 있는데도 시동생이 그렇게 항상 눈에 밟혔거든요. 시동생이 서울로 대학을 갔을 때도 전 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 집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내려왔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전 제가 스스로 시동생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매주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 저에게 아들은 불만이 많았죠. 엄마, 나도 다 컸으니까 이젠 사실대로 말해줘. 사실은 작은아빠, 엄마가 사고쳐서 나온 아들이지? 이 녀석이 못하는 말이 없어. 엄마가 시집 왔을 때 네 작은아빠 나이가 5살이었어. 그때부터 내 아들처럼 키웠으니까 당연한 거지. 아, 그런 걸 셈을 부려? 아들이 시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제게 투덜거릴 때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혼내긴 했지만 사실 아들이 생각하기에 그럴만해요. 누가 봐도 저와 시동생이 각별하긴 합니다. 제가 먼저 시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제 아들인 줄 아니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시동생도 저에게 너무 잘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도 제 생일이면 돈도 없을 텐데 꼬박꼬박 선물에 용돈까지 보내줬고 한 번씩 제가 집에 놀러 가면 서울에 유명한 곳도 같이 가줬습니다. 남산이란 유명한 백화점 같은 데를요. 시동생이 군대를 다른 또래들보다 좀 늦게 갔어요. 어릴 때 그렇게 장난만 치고 꼴통짓을 하길래 공부는 영 소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법 하더니 시동생은 교육대에 들어갔죠. 그때도 얼마나 기쁜지 저랑 남편은 동네 잔치까지 했습니다. 시동생은 임용고시 합격하고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해서 두세 번 시험 보고 가느라 좀 늦었어요. 그래도 시동생이 대단한 게 자기가 말한 건 항상 지켜요. 정말로 임용고시에 붙어서 합격증을 집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 시동생이 군대에 가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훈련소에 보내고 오는 길에 하도 울어서 남편이 기가 막혀 할 정도였죠. 그때가 제 아들이 고3이었어요. 아들도 예민했던 시기였는데 제가 아들보다 시동생에게 더 신경 쓰니 많이 서운해했죠.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나도 이해해보려고 했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 1차 수시 결과 나오는 날인데 꼭 작은아빠 면회 가야겠어. 아들 수시 결과가 나오는 날과 시동생 첫 면회가 하필이면 같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면회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시 결과야 컴퓨터로 조회만 하면 되는데 온 식구가 다 집에 붙어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수시야 붙든 떨어지든 면회 갔다 와서 저녁에 축하하든 위로하든 뭐라도 하면 되는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면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언제 얼굴을 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못 간다고 해요. 시동생은 저희 말고는 면회에 올 가족도 없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면회가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시동생이 나오는데 얼굴이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옆에 시동생 선임이라면서 두 명이 같이 나오는데 이 인상이 아주 더러운 게
영 기분이 쎄했습니다. 거기다가 시동생 얼굴이 너무 안 좋았어요. 눈두덩이도 부은 게 꼭 어디서 뒹굴고 온 것 같더라고요. 전 밥을 먹는 내내 시동생에게 얼굴은 왜 그러는 거냐, 아까 그놈들 인상이 아주 더럽던데 별일 없냐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도 모르고 옆에 있던 남편은 절 유난한 아줌마 취급했어요. 여보 그만 좀 해. 머리 빡빡 밀고 군복 입고 있으면 원래 다 인상 더러워 보여. 왜 괜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당신이라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네 얼굴 보고도 그런 태평한 소리가 나와? 도련님이 말해봐요. 진짜 별일 없는 거야? 시동생 얼굴을 여기저기 꼼꼼히 확인하며 묻자 시동생이 주저하다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어요. 조금 전 같이 나왔던 선임들이 같은 내무반을 쓰는 선임들인데 나이는 시동생보다 3-4살 어린데도 무지하게 괴롭힌답니다. 이유는 매일 다르대요. 어떨 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때리고 어느 날은 혼자 세상 편하게 임용고시까지 붙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때린답니다. 처음엔 주먹이나 손으로 한두 대 툭툭 치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엔 손에 잡히는 걸 던지거나 벽으로 몰아세워놓고 여기저기로 주먹으로 때렸대요. 시동생은 말하면서도 서러운지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러분은 20대 중반이 넘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정말 가슴이 아립니다. 도련님이기 전에 제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런 일을 강하게 둔답니까? 전 그대로 부대로 돌아가 눈에 보이는 군인마다 불러서 다 얘기했어요. 내 자식이 군대 내에서 괴롭힘 당했다고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는 듯 신경도 안 쓰던 군인들이 제가 구레구레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면회를 온 다른 보호자들까지 동의하니 잠시 뒤 조금 높아 보이는 군인 한 명이 와서 상황을 묻더군요. 전 군인이고 뭐고 간에 시동생에게 들은 대로 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군인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고는 부대로 들어가 바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바로 치룰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시동생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시동생의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이대로 군부대를 두고 돌아가도 되나 싶어서요. 남편과 집에 돌아가는 동안 둘 다 마음이 착잡해서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 거실이 난리가 났더군요. 아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오시며 책을 다 던져 난리를 쳐놨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전 순간 화가 나서 아들에게 화를 냈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엄마 아빤 나보다 작은 아빠가 더 중요하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오늘 발표하는 대학 가고 싶어 했던 거 뻔히 알면서 어쩜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 그때까지도 전 수시에 떨어졌다면서 화를 내는 아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일보다 시동생에게 벌어진 일이 더 가혹하고 슬프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자식이 어디서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직 수시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떨어졌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잘 볼 생각을 해야지. 너 속상하다고 부모 앞에서 이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질러? 당장 방에 안 들어가. 어쩌면 그날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시동생 때문에 조금 속상했어도 그 일은 잠시 접어두고 아들을 위로해줬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제 감정만 앞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저를 봐도 모른 척 했어요. 일절 학교에서의 일이나 대학 관련 일들을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았죠. 전 막연하게 저러다 말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3 될 때까지 한 번도 속썩인 적 없었던 아들이 뒤늦게 사춘기가 왔는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수시 접수를 안 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대요. 전 왜 수시 접수를 안 하려고 하는지 대려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전 당연히 수시 말고 정시에 올인할 생각인가 보다 했죠. 어머니 아직 모르셨어요? 준영이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직할 거라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전 준영이 성적이 너무 아까워서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대학을 안 간다는 소리만 하고 다른 소리는 일절 안 하더라고요. 혹시 댁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들의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전 특별한 일은 없다고 아들 준영이와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 아들이 올 때까지 거실에 앉아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사춘기가 뒤늦게 오는 애들이 더 무섭다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케이스인가 싶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아들은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왜 선생님께 대학에 안 가겠다고 했냐고 제가 따져 물었더니 쌩한 얼굴로 참견하지 말라는 소리만 하더군요. 저는 순간 예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어요. 이래서 피는 못 속이나 싶었죠. 전 방으로 들어가려는 아들 녀석을 잡아 간신히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얘기 좀 하자고 했죠. 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길래 전 최대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학교에 무슨 일 있냐고. 아니면 왜 갑자기 대학에 갈 생각이 없어진 건지 말해달라고 했죠. 그러자 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 대학 안 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대로 돈 벌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아들 말이 우리 집을 벗어나기 위해 대학을 안 간다고 돈을 번다네요. 전 당황해서 절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자 아들이 낮은 한숨을 몰아쉬더니 제게 답답하다는 듯 얘기하더군요. 나 작은아빠 고3 때 다 기억나.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나 초등학생이었는데도 엄마가 밥은 안 차려주고 매일 쏘다니면서 작은아빠 학원 알아보고 저녁이면 학원 앞에 데리러 가고 그랬지.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작은아빠한테 중요한 시기니까 그러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당연히 기대했어. 나도 고3 되면 엄마가 똑같이 해주겠구나. 저는 순간 머리를 퍽 하고 두드려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 말에 그때 일이 번쩍 떠올랐거든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시동생이 교대에 가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전 누구보다 열심히 서포트를 했어요. 그땐 지금보다 조금 더 젊기도 했고 남들은 다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데 시동생만 혼자 쩔쩔매고 있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고3에 되곤 제가 너무 신경을 안 쓰기는 했죠. 오히려 서울에 혼자 사는 시동생이 걱정돼서 주말마다 반찬 해 나르기 바빴죠. 그제야 저는 정신 차렸습니다. 저에게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새까맣게 까먹고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전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제가 어쩌면 정말로 시동생을 제 아들로 여기고 아픈 손가락 정도로 생각한 것 같다고요. 전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들에게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이제 다 큰 성인이에요. 만약 제 자식이었어도 그 나이면 확실히 독립시키고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너무 과하게 굴었다는 걸 알았죠. 전 그때부터 달라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동생이 저를 필요로 할 때까진 조금 멀리서 지켜보고 제 아들에게 집중하기로 했죠. 그래도 아들과 더 멀어지기 전에 화해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이 절 이해해줬어요. 수시도 다시 쓰기로 했고요. 아들은 수시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정시에 올인했습니다. 아들은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 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지만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쩜 그런 점까지 저를 빼다 박았나 싶었죠. 전 서울로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아들만은 무슨 수가 있어도 서울로 보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어요. 서산 시내의 유명한 학원이라면 학원은 다 알아봤고 과외까지 다 알아봤죠. 남편 말이 전 참 중간이 없는 사람이래요. 시동생한테 집중하느라 아들 나 몰라라 했을 땐 아무것도 신경 안 쓰더니만 밀어주겠다고 작정하니 아주 집안 돌풀이까지 다 뽑아다 줄 기세라고요. 전 남편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강구하고 있던 일을 만회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죠. 아들은 목표대로 정말 간신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어요. 과도 정말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바람에 뭘 하는 과인지도 입학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시동생이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남편이 서울에 작은 투룸 아파트를 하나 사줬어요. 그때도 남편은 전세로 해주면 되지 뭐로 매매까지 하느냐고 했지만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동생이 성인이 아니었으니 시부모님은 장남인 남편에게 모든 재산을 남겨주고 가셨거든요. 물론 저희를 믿고 시동생에게 알아서 잘 나눠줄 거라 여기셔서 하신 일이었지만 전 항상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성인이 되고 독립해서 나갈 때 이때다 싶어 아파트를 시동생의 명의로 샀습니다. 시동생은 이제 갓 20살이 된 자신에게 너무 버거운 짐이라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시동생이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든든한 버팀목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결정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말자고 했어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 시동생이 군대에 있을 때라 아들이 시동생 집에서 지냈어요. 시동생도 제대가 얼마 안 남았으니 아들과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좋아했고요. 저는 그제야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지 기대했습니다. 저도 이제 중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하나뿐인 아들도 성인이 돼서 대학에 보냈으니 할 일 다 했다 싶었거든요. 근데 육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인이 돼서도 자식은 자식이었어요. 더군다나 작은 아빠와 조카간이라도 엄연히 따지자면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지 않다 보니 아들과 시동생은 살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아들은 제게 전화해서 시시콜콜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아들이 말 그대로 점수만 맞춰서 서울에 대학 갔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술만 먹고 놀러 다녔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학교 선생인 시동생이 참기 힘들만 했죠. 시동생은 아들이 걱정돼서 한두 마디 잔소리를 했는데 그게 아들은 듣기 싫었나 봅니다. 작은 아빠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나한테 통금 시간이라면서 11시 전엔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는 거 있지? 내가 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11시가 웬 말이야. 나 작은 아빠랑 도저히 못 살겠어. 엄마보다 잔소리가 더 심하다니까. 그냥 나도 따로 방 얻어주면 안 돼? 월세나 반지하도 좋으니까 제발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줘 엄마. 아들은 시동생과 못 살겠다면서 제발 혼자 살게 해달라고 아주 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건 이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주말에 한 번씩 올라가 보면 청소며 빨래 식사 준비까지 시동생이 다 혼자 했나 보더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사실 아들 녀석이 제 밑에서 주는 밥만 먹고 빨아주는 옷만 날름 입고 다닐 줄 알았지 집안일은 전혀 가르치질 않아서 모르거든요. 반면 시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돕는다고 설거지며 식사 준비도 척척이었고 음식도 잘해요. 더군다나 벌써 혼자 산 지도 꽤 됐으니 살림도 야무지게 잘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도련님이 고생이 많네. 내가 방학 때 준영이 이 자식 보면 집안일이랑 음식 설거지 아주 제대로 교육해서 올려보낼게. 경수는 서운하게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경수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준영이 하나 건사 못할까 봐요. 시동생이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엔 아직도 제 다리에 붙어서 울고불고 하던 어린애인데 어느새 제 걱정을 하고 제 아들을 챙기는 멋진 어른이 됐더라고요. 시동생은 저를 볼 때마다 아들의 학점 상태나 친구 관계, 심지어 여자 관계까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앞으로 취업 준비를 위해 어떤 게 필요한 것까지요. 전 이 시동생이 제 아들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동생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른이더라고요. 방학 때 아들이 집에 내려왔는데 시동생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다고 하더군요. 밤에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자한테 시동생이 단단히 빠졌는지 여자한테 아주 절절 맨답니다. 말도 마요. 매일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 툭 하면 사과하고 새벽에 막 데리러 나간다니까요. 아마 조만간 엄마한테 동서 생길 기세야. 아들 말이 얼마나 예쁘고 잘났는지 몰라도 시동생이 여자한테 넘어가서 어쩔 줄 모른답니다. 원래 시동생이 엄청 알뜰해요. 워낙 사치라고는 모르는 타입이라 취미나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고요. 보통 집, 학교거든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만났을 때 학교에서 받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벌써 꽤 모았는지 내년에 집을 늘려서 이사할 생각까지 있다고 했어요. 시동생은 확실히 결혼 생각이 있는 것 같았죠.
얼마 뒤 시동생을 만났을 때 제가 슬쩍 떠봤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생겼냐고요. 그러자 시동생이 쇼줍게 웃더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전 너무 좋아서 시동생의 어깨를 두드려 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집에 데려오라고 했죠. 그런데 시동생이 그 여자가 좋긴 무지하게 좋은가 보더군요. 얘기 꺼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말 바로 집에 데리고 왔어요. 심지어 하루라도 빨리 결혼 날짜를 잡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학교에서 같은 교사로 만났고 벌써 연애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간답니다. 형수도 알잖아요. 저 2년만 만나면 일찍 결혼해서 젊은 아빠 되고 싶었던 거. 유리랑 결혼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시동생을 사랑으로 키웠다고 해도 시동생에겐 알게 모르게 외로웠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빨리 가정을 만들고 싶어 했죠. 시동생이 저 정도로 좋아하는데 전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도 제가 믿고 사랑하는 시동생이 선택한 사람이니 무조건 좋은 사람일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믿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죠. 시동생과 결혼한 동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사실 지금으로 보면 여자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녀는 그냥 년입니다. 아주 나쁜 년이에요. 사실 결혼 전에 인사도 하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두세 번 만났지만 그냥 요즘 아가씨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고 거침없는 요즘 아가씨요. 제 앞에서도 시동생을 껴안고 만지고 사랑 표현에 숨김이 없더라고요. 사실 세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엄연히 동서간이니 제 앞에서 편하게 할 수도 있다 싶어 전 좋게 봤죠. 시동생이 아주 좋아서 입이 찢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동생과 동선 결혼하고 1년도 채 살지 못했어요. 시동생과 동선은 이혼했습니다. 동서라는 년은 정말 이상한 년이에요. 학교 선생이라는 게 정말 기본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어른인 제가 미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거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에요. 사실 시동생이 결혼하면서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고 무리해서 한남동 쪽에 아파트를 전세로 갔어요.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집을 사서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지만 한남동 쪽은 어떻게 해도 살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더라고요. 동서가 친정이랑 가까운 한남동을 고집해서 할 수 없이 한남동으로 전세로 갔습니다. 당시에 시동생과 살던 아들은 따로 집을 구해야 해서 제가 자주 서울에 올라갔죠. 그날은 아들이 이사를 들어가는 날이라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짐이 잘못해서 시동생 짐에 딸려 들어갔대요. 바쁜 와중에 제가 시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주말이라 미리 시동생에게 전화했는데 시동생은 일이 많아서 잠깐 학교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엔 동서만 있으니 가보라고요. 결혼하고 동서네 집엔 처음 가는 거라 전이 신경이 쓰여서 휴지랑 세제를 사서 갔습니다. 처음 가는 건데 그래도 양손 무겁게 가고 싶어서요.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는데 몇 동인지 기억이 안 나서 동서에게 연락을 했죠. 그런데 동서는 제가 온 게 탐탁지 않은지 대놓고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친구가 집에 오기로 해서 그런데 형님 잠깐만 있다가 가시는 거죠? 물론 저도 오래 있을 생각 없었어요. 저도 바쁜데 뭐하러 동서네 집에 죽치고 있겠습니까? 동서는 가만 보면 같은 말을 해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다 왔는데 진짜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나도 바빠서 짐만 가지고 금방 가봐야 돼. 어머 그래요? 그럼 올라오실 거 없이 형님 거기 1층에 계세요. 제가 짐 가지고 내려갈게요. 자기 집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라도 날 것처럼 자기가 직접 1층으로 내려오겠다고 하는데 순간 전 제 몸에 벼룩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었나 봐요. 사실 서운했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 신혼집에 한 번으로 오라는 소리를 안 해서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안 계셔도 엄연히 시댁 식구인데 저렇게 홀대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동서는 잠시 후 제가 말한 짐을 가지고 금방 내려왔어요. 그러곤 제 손에 들린 휴지와 세제를 보고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하더군요. 전 고마워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형님, 다음부턴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제가 피부가 좀 약해서 공산품은 제가 쓰는 수입 제품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올라가 봐야 어차피 안 쓰는데 그냥 가지고 가실래요? 순간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하는 말이 맞나 싶어서요. 동서, 아무리 안 쓰는 물건이라도 여기까지 무겁게 들고 온 사람 성의가 있는데 들어와서 물 한잔 하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동서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 맞아? 저도 사실 좀 예민해졌습니다. 저도 꼰대짓 같은 거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대놓고 문전박대를 당한 거보다 더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에 동서가 인상을 확 쓰더니 그러더군요.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형님, 적당히 좀 하세요. 누가 보면 형님이 아니라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요. 진짜.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길래 시집살이는 안 하겠다 싶어서 덥석 시집 왔더니만 이건 뭐 시어머니보다 더 쌩쌩한 형님이 떡하니 있을 줄이야. 동서는 혼잣말을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혼자 말을 중얼거리는데 자기 할 말을 다 하더군요. 듣다 제가 저에게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고 물었더니만 들으라고 한 말이라고 들었으면 그만하고 돌아가시라고 쨍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군요. 동서는 그대로 휙 돌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제가 뒤에서 휴지 가지고 올라가라고 소리를 치는데도 모른 척하면서요. 그날 이후 전 한참 동안 동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동서는 명절날도 안 오고 가족들 생일에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시동생과 몇 주 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되는 마음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들 사는 집도 안 들리고 바로 곧장 동서네 집으로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동생이며 동서에게 연신 전화를 해도 둘 다 받지도 않고요. 전 걱정이 돼서 집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이 자연스럽게 시동생 집 비밀번호를 누르더라고요. 전 놀라서 혹시 이 집에 사냐? 그럼 원래 여기 살던 젊은 부부는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죠. 전 일절 들은 소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동생 집으로 들어가려던 사람 말이 자기도 딱 일주일 전에 이사 왔다는 겁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 일은 모르고요. 전 놀라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부동산을 쫓아갔어요. 시동생 집 구할 때 단지 안에 부동산에서 계약했단 소리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시동생이 얼마 전에 전세 연장을 안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집에서 난리가 나서 동네 전체가 시끄러웠는데 저더러 오히려 몰랐냐고 되묻더라고요. 거기 새댁 바람나서 한바탕 난리 났었어요. 이걸 바람이라고 하는 게 맞나 나도 모르겠는데 글쎄 결혼 전부터 그 근처에 헬스장 하는 남자랑 사귀었던 사이였는데 결혼하고도 출국 만나고 그랬나 봐요. 근데 며칠 전에 딱 걸린 거지. 그 헬스장 놈이 신혼집에까지 매일같이 드나들었나 보더라고요. 전 순간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글쎄 동서년이 시동생과 헬스 트레이너 놈이랑 양다리를 걸치다가 조건이 더 나은 시동생과 결혼한 거예요. 양다리 걸치다가 결혼까지 했으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노릇이지. 이 양심 없는 년이 결혼을 우리 동생이랑 하고 연애는 트레이너 놈이랑 쭉 이어간 거죠. 집까지 끌어들여서요. 전 순간 신혼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온 휴지랑 세제도 나 몰라라 하고 집에 올 손님 있어서 올라가 봐야 한다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들어가던 동서의 뒷모습이요. 저도 이렇게 속이 상하는데 시동생은 어땠을지 생각하니 속이 찹찹했어요. 전 고민 끝에 시동생이 일하는 학교로 갔죠. 학교 근처에서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시동생을 만났습니다. 교문 밖으로 시동생이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바싹 말라서 터덜터덜 나오더라고요. 근데 첫 면회 갈 때가 떠올라 저절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애써 시동생이 보기 전에 눈물을 훔치고 웃으며 시동생에게 달려갔죠.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시동생을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별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만나기도 한다고 애써 위로했죠. 그리고 그 나쁜 년 천벌받을 거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군대에서 시동생을 괴롭혔던 놈들은 제 말 한마디에 조살받았고 그놈들은 바로 영창으로 보내졌어요. 시동생이 제대할 때까지 일절 만날 일 없이요. 그때를 떠올리며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쁜 동서년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요. 시동생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몰라보게 마른 게 밥도 잘 먹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전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으며 당장 어디서 지내는지부터 얘기하라고 했죠. 당장 앞장서라고요. 시동생이 사는 꼴을 보고 전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방에 대충 이불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식탁 위엔 무슨 약인지 모를 약들이 잔뜩 있고요. 전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게 다 무슨 약이냐고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대답을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제가 답답해서 말 안 하면 지금 당장 당원에 전화하겠다고 했더니만 그제야 말문을 열더군요. 시동생은 우울증이랍니다. 동서가 다른 남자와 집에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동서녀는 자기가 지은 죄도 모르고 합의 이혼해 줄 테니 재산을 반반 정리하자고 했답니다. 시동생은 당연히 합의 이혼할 생각이 없었으니 곧바로 소송을 준비했죠. 그런데 트레이너 놈 아닌 형이 변호사라 이미 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없애서 증거가 없었대요. 아파트 보안실까지 가서 CCTV까지 다 뒤지고 다녔는데 아파트 입구에 들어오는 것만 찍혀서 내연 관계였단 결정적인 증거가 안 된대요. 오히려 시동생이 불륜 증거를 잡겠다며 아파트며 남자의 직장인 헬스장까지 뒤지고 다니다가 남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했답니다. 그 일로 남자가 직장에서 잘리기까지 했다고요. 시동생은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서년과 이혼하면서 남은 재산도 거의 다 날린 거죠. 결국은 이 반지하방 구할 돈만 간신히 남아서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한 번을 연락을 안 했어. 지금 당장 짐 싸. 집으로 가게. 전 시동생이고 형수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시집와서 처음 만났던 5살짜리 남자아이로밖에 안 보였어요. 제게는 첫 아들이나 다름없는 시동생이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마음 졸이며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형수가 이렇게 먼저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나 이제 괜찮아. 그런 년 잊고 다시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요. 내가 어떻게 서울까지 와서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나 일 열심히 할 거야. 시동생은 절대 전화 남편에게 더는 신세지며 살 수 없다고 지난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씩씩하게 잘 살 거라고 했습니다. 30이 훌쩍 넘은 본인 걱정은 이제 하지 말라고요. 그게 시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얼마 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따라 새벽부터 머리가 지끈거려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남편과 시내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아무래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약을 좀 지었거든요. 그런데 막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어디 경찰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요라를 한 번 더 물었더니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시동생이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요. 전 버스에 올라타려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또 왜 그러냐고 또 머리가 아프냐고 바로 부축을 했어요. 전 도저히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하염없이 흘러서요. 인생이 왜 이 모양인 줄 모르겠어요. 하늘도 정말 무심합니다. 제 시동생은 평생 욕 한 번 할 줄 모르고 남한테 피해 한 번 주지 않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동생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올라와 장례를 치르고 시동생이 살던 월세집을 정리했죠. 남편과 아들은 마음이 좋지 않다며 업체를 쓰자고 했지만 전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동생 방을 정리하다가 말도 안 되는 걸 발견했어요.
학교에서 받은 서류인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 시동생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서류 같더라고요. 사유란에 교사 개인의 사생활이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인식을 만들어 교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서류를 들고 학교에 찾아갔죠. 그러고 보니 시동생 장례식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몇 안 오긴 했어요. 조화도 작은 거 하나 보내왔고요. 그땐 워낙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싶어 당장 뛰쳐갔죠. 그런데 학교 교장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제 시동생이 이혼한 줄도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동서년이 학교로 고소장을 보냈대요. 시동생이 트레이너에게 준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동서를 다시 고소했나 봐요. 동서년이 당시에 살던 친정으로 고소장을 보냈는데 동서의 불륜으로 이혼한 줄을 몰랐던 부모님까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그에 대한 복수로 동서는 시동생이 학교로 고소장을 보낸 겁니다. 거기다가 결혼 생활 중에 바람 피우고 동서에게 막말을 퍼부은 건 시동생인데 자신을 불륜녀로 만들었다며 판사에게 호소문을 보냈대요. 정말 답이 없는 년이었습니다. 학교라는 곳이 보수적이잖아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있으니 소문이 금방 돌고 학부모들 귀에도 들어간 거죠. 이미 시동생은 불륜남에 성격 파탄남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긴 했어도 제 앞에서 씩씩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시동생이 갑작스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 쓰레기 같은 년이 사람을 아주 바닥까지 몰아세운 거죠. 그 순간 저의 이성의 끈은 끊어졌습니다. 그 미친년을 가만뒀다간 제가 제명에 살지 못할 것 같았죠. 전 아들에게 부탁해서 동서년의 뒤를 좀 캐달라고 했어요. 사실 요즘은 별로 어렵지도 않더군요. 아들이 SNS를 몇 분 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그 미친년의 SNS를 찾아냈습니다. 엄마, 이 미친 아줌마 결혼한다는데. 그년 뒤를 캐기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년이 그 트레이너 놈이랑 재혼을 한답니다. 정말 뻔뻔하기로는 체간이었죠.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요. 전 그년이 결혼하는 날 결혼식장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내가 꼭 복수해 줄게. 하늘에서 똑똑히 지켜봐. 사실 시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동서년과 트레이너 놈의 불륜 증거만 찾아서 결혼식장에 뿌려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나쁜 년놈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는지 증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MSG로 좀 쳤습니다. 사람을 좀 불렀어요. 저희 시동생 사연 듣자마자 서산 지인들이 다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고요. 그년 결혼식에 동네 사람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마자 약국집 딸내미가 트레이너놈 동거녀로 나섰어요. 여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뭐요? 당신 누구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트레이너 놈이 누구냐고 당황하는 사이 저희 동네의 가장 큰 슈퍼 젊은 사장님이 동서년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저기요, 어떻게 날 속이고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가 있어. 얼른 나랑 같이 가자. 우리 보라가 집에서 기다려. 보라는 사장이 키우는 강아지예요. 생각보다 동네 분들이 웅성웅성하는 연기를 다 잘해서 일은 술술 풀렸습니다. 동서년은 어쩔 줄은 몰라 하며 당신 누구냐고 소리를 질러댔고요. 그때 쌀집 아줌마까지 출동했습니다. 새아가, 아유 내가 시집살이 좀 시켰다고 어떻게 네 남편을 두고 딴 놈이랑 결혼을 해.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제발 가자.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영화를 많이 보고 자랐는데 제가 직접 이런 연출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처음으로 연출한 영화는 대성공리에 끝났습니다. 거지 같은 년놈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식장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워댔어요. 저 여자 누구냐, 저 남자가 말하는 보라는 뭐냐 하면서요. 결국은 동서년이 들고 있던 부케를 남자 얼굴에 집어 던지고 나서야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저는 손 하나 안 대고 복수에 성공했고요.
그 일로 시동생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연놈은 자신들의 부모며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개망신을 당했으니까요. 유치한 제 복수가 기하디기한 제 시동생을 돌아오게 하지 못한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시동생이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과 저런 연놈들은 절대 멀쩡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복수는 했지만 전 아직도 마음이 싫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하늘에 있는 시동생이 더는 아파하지 않도록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미친 동서년 육중 여러분이 시원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편안하시길 바랄게요. 오오오오오오